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라고 했어요. 이명도 회장이 형님의 차에 손을 대라고 지시했습니다. 조댁은 정비사의 양심선언이 방송되자 모든 진실이 드러났다. 기자회견장에서 이명도는 마침내 무너졌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 나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명도의 질문에 30년간 숨겨온 원망이 터져나왔다.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다치게 해서 회사에 못 나오게 하려고. 과연 이 충격적인 진실은 어떻게 밝혀진 걸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액 더 올려주세요. 응급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노인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구겨진 야상 점퍼에 해진 모자를 쓴 채로 말입니다. 이분 신원 확인됐나요? 의사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신분증이나 보호자 연락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간호사가 투명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보자기가 들어 있었어요. 노인이 쓰러질 때까지 꼭 껴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시장 복지센터에서 급히 달려온 임지우가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숨이 차올라 있었어요. 저 어르신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 복지센터에서 오신 분이군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시장에서 뵙던 분인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지우는 들것 위에 노인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머리를 아파하시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였어요. 환자분 이름이나 나이를 아시나요? 임병도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70대 정도로 보이는데.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걸 꼭 껴안고 계셨거든요. 간호사가 노란 보자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우는 그걸 보며 깜짝 놀랐어요. 임명도가 늘 소중히 간직하던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혹시 안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 안에는 너무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의 제목이 지우의 눈에 번개처럼 꽂혔어요. 대한한성그룹 장남 실종, 사고 경위 미궁. 1993년 3월 27일 경제신문. 지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 신문 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1993년 3월 27일. 지우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큰오빠가 사라진 날이었어요. 당시 12살이었던 지우는 그날 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경찰에 신고하던 모습, 아빠가 밤새 오빠를 찾아 헤매던 모습, 그리고 며칠 후 신문에 났던 그 기사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의료진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신문 날짜를 보니 30년도 더 된 기사네요. 왜 이걸 이렇게 소중히. 잠깐만요. 지우가 갑자기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명도 당시 28세 씨가 서울 한강대로에서 승용차 사고로 실종되었다. 차량은 발견되었으나 본인은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수사기관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명도.
지우의 큰오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응급실에 누워있는 노인은 임명도라고 했어요. 이름도 비슷하고 나이도 맞고 설마 의사 선생님, 이분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있을까요? 외관상 보기로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정도로 보입니다. 정확하게는 의식을 회복한 후에 확인해야겠지만요. 지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1965년생이라면, 그리고 실종 당시 28살이었다면, 지금 나이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오빠라면 자신을 알아봤을 텐데 이명도는 지우를 보고 그냥 막내 같다고만 했거든요. 보호자분, 환자가 깨어났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지우가 급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이명도가 천천히 눈을 뜨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어르신.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명도는 갑자기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내 보자기는? 내 소중한.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보자기를 보여주자 이명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우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우리 막내. 아니, 지우 씨. 지우는 그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분명 처음 만났을 때는 모르는 척 했는데. 어르신 혹시, 지우 씨, 제가 깨어나니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흐릿하네요. 이명도가 머리를 감싸며 아픈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의 본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우의 떨리는 질문에 이명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임병도 맞나? 아니면 다른 이름인가? 너무 헷갈려요. 지우는 보자기 안의 신문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신문은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명도는 신문을 보더니 눈물이 글썽인 모습이었어요. 이건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유일한 단서예요. 언젠가는 기억해낼 거예요.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자신의 큰오빠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 정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틀 후 지우는 의사를 붙잡고 간절히 물었습니다. 지우는 이명도가 쓰러진 후 줄곧 병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환자분은 심한 뇌진탕과 함께 부분적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십니다. 오래된 외상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심각한 뇌 손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뇌 손상이라니. 혹시 그때 사고 때문인 걸까요? 기억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글쎄요, 환자마다 다르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익숙한 환경이나 사람을 만나면 기억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있어요. 지우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명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신문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기분은 어떠세요? 지우 씨, 이상해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서. 이명도가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어르신, 혹시 이명도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명도는 잠시 고민하더니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어요. 이명도, 머리가 아파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외부에서 면회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방송국 기자분들이라고 하네요.
지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기자들이 여기까지 온 걸까요? 무슨 일이죠?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이명도 씨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10살 소년 준혁이가 있었다고 해요. 준혁이는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신기해서 방송국에 제보한 거였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이 30년 전 신문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다더라고요. 그것도 재벌가 실종 사건 기사를 말이에요.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정말 이명도가 큰오빠라면 면회는 거절해 주세요. 환자가 아직 안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카메라를 든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던 신문 기사 확인해 보셨나요? 정말 1993년 대한한성그룹 장남 실종 사건 기사가 맞나요? 기자가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정말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명도는 기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불안해했습니다. 지우 씨, 저 사람들이 왜 저를 찾는 거죠? 무서워요. 괜찮아요, 어르신. 제가 지켜드릴게요. 지우는 이명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을 잡는 순간 이명도가 눈을 크게 뜨더니 지우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 느낌, 어디서 느껴봤는데? 어르신? 지우야, 지우야. 이명도가 갑자기 지우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말이에요. 우리 막내 지우야. 오빠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지우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이분이 바로 자신의 큰오빠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예요? 지우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오래 헤맸지? 우리 집은 어디 있지? 이명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대한한성그룹 임명도 회장이 직접 병원에 오셨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임명도 회장이 여기까지 왔다고요? 지우야, 임명도가 누구지? 잠깐, 왜 그 이름이 익숙하지? 형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잠시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바로 임명도였습니다. 뒤에는 보디가드들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당신이 우리 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군요. 임명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임명도를 보자마자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너는 전 임명도입니다. 대한한성그룹 회장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사기꾼일 겁니다. 임명도의 말에 지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이분은 정말. 지우야, 증거 있니? 오래된 신문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형도를 쳐다보더니 더욱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형은 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기꾼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형도는 임명도를 보며 점점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명도야. 내 동생 명도야.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뭐라고요? 감히 나를 동생이라고? 임명도 회장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형도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명도야, 형이야. 너 어릴 때 밤에 무서워서 형 방에 와서 자던 것 기억 안 나? 그때 형이 내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임명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였거든요. 그만해요. 임명도는 다급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변호사에게 뭔가 지시를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세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는지 알아보고요. 임명도가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형도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지우야, 명도가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 거지? 예전엔 형을 그렇게 따랐는데. 지우는 형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유전자 검사 받아봐요. 그러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유전자 검사? 네, 혈액 검사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거예요. 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임명도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30년 전 실종된 재벌가 장남으로 추정되는 노인이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 검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재벌가 상속 구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우는 뉴스를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우와 형도 앞에 앉았습니다. 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합니다. 두 분은 확실히 남매가 맞습니다. 지우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30년 만에 큰오빠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였어요. 형도도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만은 확실했어요. 지우야, 오빠가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이제 천천히 기억해내면 돼요. 하지만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연일 특종 보도가 이어졌어요. 대한한성그룹 장남 이명도 씨 30년 만에 생존 확인. 유전자 검사로 신원 확인. 재벌가 상속 구도 대변형 예고. 뉴스를 본 임명도는 사무실에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검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봐. 회장님, 검사는 공인된 기관에서 했고 결과도 명확합니다. 99.9% 일치라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임명도는 책상을 치며 일어났어요. 그럼 가짜 검사 결과라는 거야. 돈을 얼마나 썼으면 이런 짓까지. 하지만 임명도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형도가 말한 어린 시절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두 형제만의 이야기였거든요. 임명도는 사설 탐정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일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해. 그리고 그 노인이 지난 30년간 어디서 뭘 하고 살았는지도 알아봐.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혹시 정말로 형님이실 가능성은? 절대 그럴 리 없어. 우리 형은 그날 죽었다고. 임명도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서는 형도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우야, 우리 어릴 때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이 생각나? 맞아요, 오빠. 엄마가 생일마다 꼭 끓여주셨잖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형도의 기억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 즉, 왜 사고가 났고 어떻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형도가 갑자기 악몽을 꾸며 깨어났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지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도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꿈꾸신 거예요? 지우야. 뭔가 떠올랐어. 그날 밤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어. 누군가 내 차에. 형도가 말을 잇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며 아파했습니다.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브레이크 고장이라니. 오빠, 혹시 누가 일부러 차에 손을 댔다는 말씀이세요?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히 이상했어. 평소에 멀쩡하던 차였는데. 이 말을 들은 지우는 임명도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임명도가 형도 오빠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용기를 내어 대한한성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임명도를 직접 만나 얘기하고 싶었어요. 회장님 면회 왔습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게 지우는 임명도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임명도는 차갑게 지우를 바라봤어요. 뭘 원하는 거야?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지우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임명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몰라. 나도 형이 사라져서 충격을 받았을 뿐이야. 정말 몰라요? 형도 오빠가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났다고 기억하는데. 임명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나가. 당장 나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데? 혹시 숨기는 게 있는 거야? 지우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임명도는 소리쳤어요. 형이 돌아오면 내가 뭘 잃는지 모르는군. 나는 30년간 이 자리를 지켜왔어. 이제 와서 모든 걸 내놓으라고. 임명도의 본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확신했어요. 임명도는 오빠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형도 오빠를 해친 게 정말 오빠야? 증거 있어? 추측만으로 사람을 범인 취급하는 거야? 형도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어요. 지우가 나간 후 임명도는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회장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전 사고 당일 이명도 씨의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뭐가 문제야?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정비를 지시한 사람이 탐정의 말에 임명도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요. 그날 밤 뉴스에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한성그룹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 30년 전 사고의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브레이크 점검을 담당했던 정비사가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뉴스 화면에는 한 노인이 나와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30년간 숨기고 살았는데 임명도 회장이 형님의 차에 손을 대라고 지시했습니다. 브레이크를 고장나게 하라고 했어요. 이 방송을 본 지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말로 명도 오빠가 형도 오빠를 해치려 했던 거였어요. 병원으로 달려간 지우는 형도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형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명도가 내 동생이 나를 오빠,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빠는 피해자예요. 형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30년간 뭘 하고 산 거지?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 앞에서 임명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정비사의 양심 선언이 방송된 다음 날 조대근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대응이 궁금했어요. 지우와 형도는 병원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형도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명도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어릴 때는 그렇게 순수했는데. 오빠, 사람은 변해요.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는.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임명도 회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성그룹 조대근입니다. 조대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하려 애썼어요. 최근 저희 가족과 관련해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자 합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첫째, 병원에 입원한 그 노인은 저희 형이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우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둘째, 과거 정비사의 증언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형을 해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명도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왜 환자분이 어린 시절 형제만 아는 이야기를 정확히 표현했을까요? 임명도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건, 그리고 정비사분 말고도 당시 회사 직원들 중에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분들이 더 있다던데요? 또 다른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도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모두 거짓 증언입니다.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임명도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형도였습니다. 지우가 부축해서 기자회견장까지 온 거였어요. 형님? 임명도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도는 비틀거리면서도 단상 가까이 다가갔어요. 명도야, 이제 그만해. 형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임명도는 계속해서 모르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야, 형이야. 내가 죽이려 했던 형 말이다. 형도의 말에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조대근은 점점 몰리고 있었어요. 증거 있어요? 추측만으로. 증거? 너 6살 때 밤에 무서워서 형 방에 와서 자면서 형, 나 혼자 자기 무서워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형이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해? 형도가 구체적인 기억을 말하자 임명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형이 괜찮다. 형이 지켜줄게. 우리 대근이는 형이 평생 지켜줄 거야 라고 했잖아. 기자회견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조대근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랬어, 명도야? 왜 형을 죽이려 했어? 형도의 간절한 질문에 명도는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형은 항상 완벽했어. 아버지는 형만 믿었고 회사 사람들도 형만 따랐어. 임명도는 그제서야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항상 형 그늘에 가려져서 아무리 노력해도 형을 넘을 수 없었다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는 거야? 죽이려 한 게 아니야. 그냥 좀 다치게 해서 회사에 못 나오게 하려고. 임명도의 고백에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차는 한강에서 발견됐는데 형은 사라지고 없었어. 그때 나도 형이 죽었다고 생각한 거야. 임명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형도는 복잡한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명도야, 형이 그렇게 무서웠어?
형이 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말했는데.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나는 항상 형 뒤에 서 있어야 했어. 내 의견은 무시당하고 내 노력은 인정받지도 못했어. 임명도의 말에는 30년간 쌓인 열등감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그럼 지난 30년간 어떻게 살았어? 형이 없다는 걸 알고도? 형도가 물었습니다. 임명도는 고개를 떨굴 수 없이 답했어요. 처음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가 익숙해졌어. 형 걱정 없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돌아올까봐 무서웠던 거구나. 형도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동생의 마음속 어둠을 말이에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그럼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죄책감은 없으셨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형님께 사과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임명도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앉아 울기만 했어요. 형도는 천천히 임명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명도야, 형이 미안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 말에 임명도는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했던 형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과하고 있었어요. 형,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형도의 따뜻한 말에 기자회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임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난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회사도 직원들도 모든 게 엉망이 됐어. 그럼 함께 바로잡자. 형제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어. 하지만 임명도는 일어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대한한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형님께 모든 권한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언이었어요. 형도는 당황했지만 임명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며칠간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임명도의 회장직 사임과 형도의 극적인 복귀는 모든 언론의 톱뉴스였어요. 하지만 정작 형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지우와 함께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내가 회사 경영 같은 걸 할 수 있을까? 30년이나 비어있던 기억으로. 오빠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대한한성그룹의 전무이사 박철수였어요. 회장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철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표정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직 회장이 아니에요. 임명도 전 회장이 모든 권한을 넘긴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급하게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박철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형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직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주주들과 거래처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박철수의 말에 형도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우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전무님, 오빠가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가씨, 기업은 하루도 멈출 수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요. 그때 또 다른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임명도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명도야.
형도가 일어나려 하자 조대근이 손을 내저었어요. 형, 앉아있어.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임명도는 박철수를 보더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박전무 형이 아직 회복 중인데 무슨 일로 와서 재촉하는 거요? 아, 전 회장님. 하지만 회사 상황이. 회사는 형이 회복될 때까지 내가 책임질게. 임명도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 전무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박철수가 나간 후 형도는 임명도를 바라봤습니다. 명도야, 고마워. 하지만 내가 회장직을 그만둔다고 했잖아. 응, 그만둘 거야. 하지만 형이 준비될 때까지는 내가 버텨야지. 임명도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진심 어린 책임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명도야, 너 많이 변했구나. 형? 30년 동안 형 자리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 형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에 있었는지. 임명도는 의자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엔 형이 없어서 자유로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명도야. 직원들은 내가 형처럼 결정을 내리길 바랐고, 주주들은 형처럼 성과를 내길 원했어. 나는 항상 형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던 거야. 명도의 고백에 형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요. 미안해, 명도야. 형이 너를 너무 몰랐구나. 아니야, 형 잘못이 아니야. 내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형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거야. 그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정말 어떻게 30년을 살아오신 거예요? 사고 후에 뭐가 있었던 거죠? 형도는 머리를 감싸며 생각했습니다. 최근 들어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차가 한강으로 떨어졌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서 가드레일을 뚫고 그 다음엔요? 물속에서 누군가 나를 구해줬어. 어부였나? 정확하지 않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시골 병원이었어. 형도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병원에서 몇 달을 보냈어. 형, 그 고생을 혼자. 이명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다만 가끔 꿈에 나오는 얼굴들이 있었어. 특히 형도가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 너 같은 여자아이가 자꾸 꿈에 나왔어. 오빠 오빠 하면서 울고 있는. 지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가 꿈에서라도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서 시장에서 지우를 처음 봤을 때 그렇게 반가웠구나. 임명도가 말했습니다. 형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 우리 막내 같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갑자기 형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억나지 않는 게 있어. 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을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온 후에도 이 질문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기억이 돌아왔다면 집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돌아오기 무서웠던 건 아닐까?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서워? 네, 사고 당시의 기억. 브레이크 고장이 고의였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계셨을 수도 있잖아요. 형도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맞아. 사고 직전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누군가 내 차에 손을 댔다는 느낌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군요. 임명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형이 30년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거였어요. 형,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제 됐어, 명도아.
중요한 건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거야. 형도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임명도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형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형, 나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넌 아직 젊잖아. 늦지 않았어.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밖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대한한성그룹의 주가 폭락과 경영진의 혼란으로 회사가 위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형, 큰일 났어. 며칠 후 이른 아침, 임명도는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왜 그래, 명도야?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어.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고 주가는 반토막이 났어. 임명도의 말에 형도와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처음엔 주가가 올랐어. 하지만 형이 회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야. 형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나가야 하는 건가?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명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우 말이 맞아. 하지만 현실은 그걸 기다려주지 않아. 벌써 적대적 인수합병 소문까지 돌고 있어. 인수합병? 응, 경쟁사들이 우리 회사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삼키려고 하는 거야. 형도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복귀가 오히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어요. 형, 하지만 내가 대신 할 수는 없어. 이미 사임을 발표했고 주주들도 나를 믿지 않아. 임명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30년간 지켜온 회사가 무너져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형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나가볼게. 오빠. 지우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형도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지우야, 나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야. 도망칠 수는 없어. 하지만 기억도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는데. 괜찮아. 기억이 없어도 마음은 있으니까. 형도의 말에 임명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 고마워. 하지만 정말 괜찮겠어? 명도야,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응, 넌 30년간 이 회사를 지켜왔잖아. 내 경험이 필요해. 임명도는 의외였습니다. 형이 자신을 믿고 의지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틀 후 형도는 드디어 대한한성그룹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언론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도 모두 나와 있었어요.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지만 형도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임지지우, 임명도가 양옆에서 부축하며 함께 걸었어요. 회사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형도는 부담스러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형도는 하나하나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임원들 중 일부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을 잃었던 사람이 과연 회사를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박철수 전무가 현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회사의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형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때 임명도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거래처들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볼게요. 임명도 내가? 네, 형님.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분들이니까 제가 나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명도의 제안에 형도는 고마웠습니다. 동생이 진심으로 자신을 도우려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이었어요. 회장님, 동양산업에서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재무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얼마나요? 이미 15%를 확보했고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형도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동양산업이 왜 우리를 인수하려 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과 부동산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의 본사 건물이. 임명도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뺏기면 안 돼.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야? 형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곳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호적인 투자자를 찾아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니면 회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주주들과 투자자들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형도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기억도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때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진심을 보여주세요. 기억이 없어도 진심은 통할 거예요. 지우의 말에 형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을 직접 만나겠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실수라도 하시면. 박철수가 걱정했지만 형도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진심을 전하는 거니까. 그날 밤 형도는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임명도와 지우가 도와주며 회사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했어요. 형, 이 자료를 보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사회 공헌을 해왔는지 알 수 있어. 그래. 어떤 일들을 했는데? 장학금 지원,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사업. 정말 많아. 형도는 뿌듯했습니다. 이런 회사라면 지킬 가치가 있었어요. 명도야, 내가 정말 잘해왔구나. 아니야, 형. 이런 일들은 원래 형이 계획했던 거야. 나는 그냥 실행했을 뿐이야. 임명도의 말에 형도는 놀랐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과거에 자신이 이런 일들을 계획했다니. 형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 이익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 순간 형도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직원들과 함께 회의하던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 했던 마음.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다음 날 오후 대한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과 주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형도는 무대 뒤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오빠, 긴장하지 마세요. 진심만 전하면 돼요. 지우가 오빠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습니다. 임명도 역시 옆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형, 기억해. 우리는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회사야. 형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완전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확실했어요. 무대에 오르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형도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조용히 청중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성그룹 임명도입니다. 간단한 인사에도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지난 30년간 제가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형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씩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 청중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구조조정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형도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구조조정은 없습니다. 한 명의 직원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약속이었거든요. 그럼 경영난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함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과 함께 말입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회장님, 저는 생산부에서 20년간 일한 김상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목소리가 많습니다. 회장님이 과연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안해합니다.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형도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어요. 김상호님,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불안합니다. 솔직한 대답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형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경험이 부족해도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동양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팔지 않겠습니다. 형도의 단호한 대답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해온 협력업체들의 것이며 우리를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들의 것입니다. 형도는 점점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건물과 기계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산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팔 수 없습니다. 이때 임명도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었어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명도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임명도입니다. 지난 30년간 이 회사를 경영해 온 사람이죠. 임명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형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청중들이 놀라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형이 돌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임명도는 형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명도 회장은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경영자입니다. 기억을 잃었어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명도 전 회장님, 그럼 왜 회장직을 사임하신 건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형을 돕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속죄를 하고 싶어요. 임명도의 고백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동양산업 회장 최진호입니다. 중년의 남성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임 회장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형도는 당황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시죠. 최진호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어요. 임 회장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 회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어떤 한계 말씀이세요? 경쟁력 부족, 노후한 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경영진. 저희가 인수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진호의 말에 형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효율성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람입니다. 형도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어요. 최 회장님께서 인수하시면 몇 명의 직원을 해고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필요에 따라서 숫자로 말씀해 주세요. 형도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최진호가 당황했습니다. 대략 30% 정도는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청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뜻이었어요. 보십시오. 이것이 효율성의 실체입니다. 형도가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어려워도 함께 버티겠습니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기자들과 주주들도 합류했어요. 최진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임 회장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야. 수익도 중요합니다. 형도가 최진호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경영자의 능력 아닐까요?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형도는 마침내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형도의 진심 어린 약속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어요. 회장님, 믿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박철수 전무가 웃는 얼굴로 회장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해지했던 거래처들이 모두 다시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문도 들어오고 있어요. 형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회장님의 기자회견을 본 분들이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사람이 먼저라는 철학에 공감했다고. 지우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진심은 통하는 거였어요. 그때 임명도가 들어왔습니다. 요즘 임명도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 대신 따뜻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형, 더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동양산업이 인수합병을 포기했어. 최진호 회장이 직접 전화했어. 정말? 응, 자기들도 회장님의 경영 철학에 감명받았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협력 관계를 맺고 싶다고 했어. 형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지나간 거였어요. 하지만 형도에게는 더 중요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도야, 지우야.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뭐예요, 오빠? 나는 회장직을 그만두겠어. 두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형, 왜?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는데. 그래서야. 이제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됐어. 형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간 폐지를 주우며 살았어. 그때 만난 사람들을 잊을 수 없어. 지우는 오빠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형도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회사는 어떻게 해요? 임명도 네가 맡으면 돼. 임명도는 당황했습니다. 안 돼, 형. 나는 이미 실패했잖아. 아니야, 명도야. 넌 변했어. 이제 진짜 경영자가 될 수 있어. 형도가 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새로운 방식으로 해보자. 새로운 방식? 복지재단을 만들 거야. 회사 수익의 일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지. 형도의 제안에 지우가 눈을 빛냈습니다. 오빠,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우야, 너도 함께 할래? 내가 복지 전문가니까. 당연하죠. 조대근도 점점 흥미를 보였습니다. 형, 그럼 재단 이름은 뭘로 할까? 형도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다시 시작 재단 어때? 다시 시작? 응, 나처럼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들을 돕는 거야. 그로부터 몇 달 후 다시 시작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형도는 이사장이 되었고 지우는 사무국장이 되었어요. 임명도는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재단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노인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형도가 직접 시장을 찾아가 어려운 노인분들을 만났어요. 어르신들,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분이 그 유명한 시장 상인들이 놀라며 반겼습니다. 형도는 예전처럼 소박한 옷을 입고 다가갔어요. 저도 여기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재단에서는 노인분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환경정리, 화분 돌보기, 어린이 안전지킴이, 노인분들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형,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어. 임명도가 형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임명도는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명도야, 너도 많이 변했구나. 형을 보면서 배운 거야. 진짜 성공이 뭔지. 임명도는 이제 직원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던 예전과 달리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자가 되었어요. 어느 날 형도는 옛날 폐지를 줍던 그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와 함께였어요. 오빠, 그 오랜 시간 보고 싶었던 오빠를 여기서 만났어. 그래, 그때 내가 나를 어르신이라고 불렀지. 두 사람은 웃으며 시장을 걸었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병도 아저씨. 아니, 회장님. 그냥 병도도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여전히 여러분의 병도니까요. 형도는 예전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나는 참 운이 좋았어. 왜요? 기억을 잃어서 오히려 더 소중한 걸 찾았으니까. 지우는 오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것도 있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형도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때 임명도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형, 지우야. 이것 좀 봐. 신문 일면에는 다시 시작 재단의 활동이 크게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폐지 줍던 노인에서 사회공헌 리더로 이명도 이사장의 기적 같은 변화. 기사에는 재단의 성과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벌써 100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고 수많은 가정이 다시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형, 자랑스러워. 임명도의 말에 형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혼자 한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한 거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참 신기하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한 조각의 신문에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는 게. 형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신문은 이제 필요 없어. 진짜 기억은 여기 있으니까. 형도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억 말이야. 임명도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형.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그렇게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한때 서로를 원망했던 형제,
30년을 기다린 남매가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시장 어귀에서 바라본 세 사람의 뒷모습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험했던 만큼 앞으로 걸어갈 길은 더욱 아름다울 겁니다. 세상은 참 따뜻한 곳이야. 형도의 마지막 말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한 조각의 신문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지속적인 감동 스토리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하게 따뜻한 하루 보내셔요.